세상에는 수많은 외투가 있지만 이토록 슬프고 이토록 아름다운 외투는 단 하나뿐입니다. 러시아의 냉혹한 겨울, 관청의 묵직한 문, 그리고 고요히 사라져간 한 이름 없는 남자. 그는 말이 없었고 욕심도 없었으며 오직 글자 하나,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베껴 쓰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조롱하며 불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욕망했습니다. 따뜻한 외투 하나를. 니콜라이 고골,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문을 연 작가. 외투는 그의 가장 유명한 단편이자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말할 만큼 러시아 문학의 상징이 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고 초라한 한 인간이 사회와 추위 속에서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잔혹하고도 시적으로 담아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외투를 입은 영혼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있는 관청의 이름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느 부처, 어느 연대, 어느 지청을 막론하고 관리란 족속들만큼 화를 잘 내는 친구들도 드물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모욕을 마치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어느 도시의 경찰서장이 상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진정서에 작금의 국가의 법률 질서가 땅에 떠지고 있으며 자기의 신성한 직함마저도 번번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기록했다고 한다. 서장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원고 하나를 참조 문서라는 이름으로 진정서의 첨부에 제출했다. 경찰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곤드레만들의 술에 만취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대목도 몇 군데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연유 때문에 불쾌한 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 역시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관청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암흑의 관청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부르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튼 암흑의 관청에 암흑의 관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관리는 남보다 뛰어난 점이라곤 눈을 씻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내였다. 작달막한 키에 약간 허른 얼굴, 머리털은 붉은 빛이 감돌고 눈은 근시인 듯했다. 이마는 약간 벗어졌고 두 볼은 주름투성이었다. 안색은 마치 치질 환자를 연상시켰다. 직급은 만년 구등관이었다. 뭐라고 반격을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집밥기를 좋아하는 글쟁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직업이 바로 이들 구등관이다. 글쟁이들이 저항할 능력이 없는 이들 구등관을 마음껏 조소하고 풍자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구등관의 성은 마시마치킨이었다. 그 성이 구두라는 뜻의 마시마크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하지만 언제 어느 시대에 무슨 이유로 하필이면 마시마크 한 단어에서 사람의 성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여부는 누구도 알 길이 없다. 그의 이름은 아카키의 빛이었다. 독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무척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마치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어떤 의도를 갖고 지은 이름이 아니었다. 다만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뿐이다. 그 사정이란 다음과 같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카키의 비치는 3월 23일 밤에 태어났다.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씨가 고운 여인으로 관리의 아내였다. 그 여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갓난 아기에게 세례식을 베풀어 주기로 했다. 산모는 아직 방문 맞은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모의 오른쪽에는 아이의 대부가 될 이바노비치 에로슈군이라는 훌륭한 어른이 서 있었다. 전에 원로원에서 과장으로 일한 적도 있는 분이었다. 왼쪽에는 데모가 될 아리나 세누오노브나 멜로브를 쉽고 말하는 천하의 보기 드문 정숙한 부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여성은
지구 경찰서장의 부인이었다. 이들은 산모에게 갓난아기의 이름으로 목기나 소식 아니면 순교자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아이의 어머니는 생각했다. 무슨 이름이 모두 그따위람. 그래서 그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달력에 다른 곳을 들춰보았다. 이번에도 이름 세 개를 골라냈다. 트리필리 두루다. 그리고 바라하 씨가 그것이었다. 하느님 맙소사. 이미 중년 고개를 넘긴 아이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뱉었다. 어쩌면 그렇게 괴상한 이론만 튀어나올까요? 생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 뿐이군요. 바르다뜨나 바르흐르면 몰라도 뜨리필린이 말하시니 하는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달력을 또 한 장 넘겼더니 이번에는 밥시카이와 바흐지시가 나타났다. 아이 어머니는 힘없이 말했다. 이것도 아마 이해의 팔자인 모양이군요. 그따위 이름을 붙이느니 차라리 이의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여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카키니까 이에도 아카키라고 부르도록 하죠. 아카키의 빛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갓난아기는 세례를 받을 때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울어댔다. 아마 나중에 기껏 구둥관이나 되리라는 걸 그때부터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사나이에게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 게 애초에 전혀 불가능했다는 것을 독자들이 잘 납득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인 것이다. 그가 그 관청에 언제 어느 때 들어가게 됐는지, 누가 그를 그 자리에 임명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동안 국장이나 과장들은 수없이 많이 갈렸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등급인 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들 그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머리가 벗어지고 관리 제복을 입은 채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그가 일하는 관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수의들조차 그가 앞을 지나가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마치 파리 새끼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것을 보는 듯한 태도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더구나 상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에게 위압적이고 전제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는 아예 예의상하는 최소한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의 코앞에 다짜고짜 서류를 불쑥 들이밀곤 했다. 이거 청소 좀 해줄래요? 이거 꽤 재미있는 일감인 것 같은데. 그런 의례적인 표현조차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생략하는 것이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또 그대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킬 권리가 있는지 하는 따위에는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코앞에 내민 서류를 힐끔 보고는 그냥 받아서 즉석에서 그것을 정서하곤 했다. 동료 관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풍자하고 골려먹기에 바빴다. 그들은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 그의 앞에서 떠들어 대곤 했다. 그의 하숙집 주인은 70세가 넘은 할망구였다. 젊은 관리들은 그걸 빌미로 아카키의 비치가 노상 그 할망구에게 얻어맞고 지낸다느니 결혼식은 언제 올릴 계획이 나느냐 하고 짓궂게 묻곤 했다. 어떤 이는 종이 조각을 잘게 찢어서 눈이 내린다며 그의 머리 위에 뿌리기도 했다. 아카키의 비치는 동료들의 짓궂은 장난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모습들이 자기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가 일을 하는데도 그러한 장난은 별로 방해가 되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장난을 걸고 조롱해도 그는 서류에 글자 하나 틀리게 쓰는 법이 없었다. 다만 장난이 도를 지나쳐 드디어 사람들이 그의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면서 일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음성과 말투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사람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그 무언가 말이다. 그래서 어느 땐가 그 관청에 새로 임명되었던 어떤 청년 관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를 놀려대다가 갑자기 무엇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을 받고 장난을 그만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청년의 눈에는 모든 사물이 갑자기 변했다. 조자연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그를 여태까지 교제해왔던 사람들과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전까지 청년은 동료들을 예의 바르고 사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청년의 기대에 어긋났다. 그들 중에서 교양이 많고 세련된 상류사회의 사람들, 심지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동료를 못 살게 구는 잔인한 야수성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그는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어쨌거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평가에 관계없이 아카키에 비치는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사실 부족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진정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공문서를 정서하는 하찮은 일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다채롭고 즐거운 세계를 발견했다. 그는 언제나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글자 가운데 몇몇 글자를 특히 좋아해서 서류에서 그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금방 얼굴에 희색이 가득해졌다. 그러고는 눈을 찡긋하며 입술까지 실룩거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만 봐도 지금 그의 펜이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지 얼마든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였다. 만약 그의 열성에 맞추어서 관청이 포상을 했다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지금쯤 5등관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열성적으로 근무한 결과 그가 얻은 것은 짓궂은 동료들의 말맞다나 관리, 제복의 단추와 엉덩이의 치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어느 마음씨 착한 국장 한 사람이 그에게 평범한 공문서 정서가 아닌 보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명령한 적이 있었다. 그 국장은 그의 장기간 급속을 표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새로 맡겨진 일은 이미 작성된 서류를 기초로 하여 다른 관청에 보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새로운 일이라고 해봐야 별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서류 제목을 새로 붙이고 몇 군데 동사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꾸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카키의 기에비치에게는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는 새로운 일을 맡아 연방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야 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하소연했다. 이 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역시 서류 정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영원히 정서 업무만 맡게 되었다. 그에게는 정서하는 일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옷차림 따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원래 초록색이었던 제복은 이제 붉은 빛이 감도는 누런 옷감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원래 목이 그다지 긴 편도 아니건만 옷깃이 워낙 좁고 낮아서 마치 목이 위로 쑥 빠져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러시아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몇십 개씩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는 석고로 만든 고양이 새끼처럼 목이 유난히 길어 보였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제복에는 언제나 마른 풀잎이나 시로라기 같은 게 붙어 있었다. 게다가 그는 또 아주 특수한 재능 하나 갖고 있었다. 길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 창문 밑을 지나가는 그런 재능 말이다. 그래서 그의 모자에는 언제 보아도 수박이며 참외 껍질 따위가 얹혀져 있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벌어지곤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누구나 잘 알다시피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른 젊은 관리들은 그런 일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다. 그래서 길 건너편 보행도로를 걷는 사람의 허리띠가 헐거워 바지가 좀 느슨하게 처진 것까지도 재빨리 발견해서는 금방 킥킥거리며 웃지 않는가. 그러나 아카키의 빛으로 말하자면 설사 눈으로 뭔가 보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거기에서 또박또박 단정하게 쓰인 자신의 필적을 발견할 뿐이었다. 가끔 느닷없이 자기의 어깨 너머로 말대가리가 하나 튀어나와 얼굴에다 콧김을 훅 불어댄다거나 하는 일이 생겨야 그는 비로소 자기가 지금 관청의 서류더미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길 한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곧 식탁에 덤벼들어 굶주린 사람처럼 수프를 훌훌 마시고 맛다위와 가리지 않고 고기와 양파를 삼키곤 했다. 파리가 붙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식탁에 있는 것이면 무조건 목구멍으로 쑤셔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잉크병을 꺼내 집에 들고 온 서류를 정사하기 시작한다. 처리해야 할 서류가 없을 때에는 취미 삼아서 자신이 보관해둘 문서에 사본을 만들곤 했다. 문체가 아름답다거나 하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인물이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서류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경우 그는 반드시 복사해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페테르부르크의 잿빛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면 관리들은 자기 봉급과 취향에 따라 저녁 식사를 배불리 먹고 비로소 여가를 즐기게 된다. 관청에서 사각사각 종이 위를 미끄러져 가는 펜촉 소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일 또는 필요 이상 자진해서 떠맡게 되는 온갖 용무 등에서 벗어나 이제 모두 다리를 쭉 뻗고 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가를 즐기려고 극장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자들의 모자 구경을 하려고 외출하며 또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관리사회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예쁜 처녀에게 알랑대기 위해서 저녁 파티 장소를 찾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찬이나 나들이 따위를 단념하고 아파트 3층이나 4층쯤에 자리 잡은 친구들의 집에 놀러간다. 그런 집의 실내는 대개 조그마한 방 2개와 부엌 현관이 있을 뿐이다. 이따금씩 돈을 아껴서 간신히 사들인 램프나 기타 물건으로 유행에 맞춰 집을 꾸미기도 한다. 관리들은 3355 좁은 방에 흩어져서 트럼프 놀이를 하거나 싸구려 과자 조각에 홍차를 홀짝거리며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 카드를 돌리는 동안에는 상류사회의 온갖 소문들을 화제에 올린다. 이런 상류사회의 소문이야말로 러시아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서 도인연을 끊지 못하는 그런 화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화제조차 없을 때에는 어느 경비사령관에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발권회가 만든 동상에 말꼬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둥 캐캐묵은 에피소드라도 재탕 사탕으로 우려먹는다. 이처럼 페테르부르크에 사는 모든 관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시간에도 아카키의 비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노상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이며 마음이 흐뭇해지도록 정서를 하고 나면 하느님께서 내게 또 무슨 일거리를 주시려니 생각하고 미리부터 내일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미소를 짓는다. 연봉이라야 고작 400루블밖에 안 되지만 그는 늘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만약 누구에게나 인쇄 항로 여기저기에 너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행이 어느 날 그에게 닥치지만 않았어도 그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늙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기껏 연봉 400루블 정도로 생활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서운 적이 하나 있다. 그 강적은 다름 아닌
북쪽 지방 특유의 지독한 추위였다. 물론 이 추위가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아침 8시쯤이면 관청에 출근하려는 관리들이 도시의 거리를 가득 메운다. 그리고 이 무렵이면 혹독한 추위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어찌나 매섭게 몰아닥치는지 가엾은 우리 관리나리들은 어디다 코를 둬야 할지도 모르고 쩔쩔매는 것이다. 지위가 높은 양반들조차 추위에 머리가 띵할 지경이고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는 판이니 가엾은 구둥관 따위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란 초라한 외투로 남아 몸을 단단하게 감싸고 될 수 있는 대로 발걸음을 빨리 해서 대여섯 개의 골목을 지나 관청 수의실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몸을 녹여오는 도중 주위에 꽁꽁 얼어붙은 사무 능력이나 재주가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카키의 빛이 역시 그러한 거리를 댈 수 있으면 빨리 뛰어서 지나가려고 애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럴 때마다 늘 잔등과 어깨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추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외투가 뭔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외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외투 잔등과 어깨의 두 서너 군데가 마치 모기장처럼 얇아진 것을 발견했다. 나사천이 다를 대로 달아 훤히 비칠 지경이었고 안감도 갈기갈기 떨어진 상태였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카키의 비치의 외투는 특히 동료 관리들의 놀림감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것은 외투라는 고상한 명칭을 이미 상실하고 싸게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그 외투는 겉모양부터가 무척 야릇했다. 우선 외투깃이 해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외투깃을 잘라 다른 데를 키워서 입기 때문이었다. 외투를 깁는 재봉사의 솜씨도 그리 신통하지 못한 터라 외투는 이제 흡사, 보리자루 마냥 볼성 사나운 꼬락선이었다. 외투를 살펴보고 나서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대충 짐작한 아카키의 비치는 외투를 페트로비치에게 가져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페트로비치는 뒤쪽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어느 4층 집 한 구석에서 살고 있는 재봉사였다. 그는 애꾼에다 곤보였다. 그래도 말단 관리나 그 밖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윗도리와 바지 등을 고쳐주는 솜씨는 나름대로 쓸모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술에 취해 있지 않을 경우의 이야기였다. 그가 다른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아야 했다. 페트로비치가 사는 곳으로 가는 계단은 온통 구정물 투성이었다. 게다가 페테르부르크의 아파트 계단들이 그렇듯이 주변은 온통 두 눈이 아를 정도로 지독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계단을 걸어오르며 페트로비치가 외투를 고치는 삭스로 얼마나 달라고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됐다. 그는 마음속으로 1루글 이상을 절대 내지 않겠다고 작정했다. 그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페트로비치의 마누라가 무슨 생선 따위를 굽는 모양이어서 부엌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아카키의 비치는 주인 마누라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 잽싸게 부엌을 통과해 작업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페트로비치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작업대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치 터키 총독 마냥 책상 다리를 한 자세였다. 재봉사들이 일을 할 때는 대개 그렇지만 지금 페트로비치도 맨발이었다. 제일 먼저 아카키의 비치의 눈에 띈 것은 이미 눈에 익은 페트로비치의 엄지발가락이었다.
그 발톱은 모양이 삐뚤어진 데다 마치 거북의 등처럼 두껍고 단단하게 보였다. 페트로비치는 명주실과 무명 실타래를 목에 걸고 헌 옷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벌써 3분가량이나 바늘에 씨를 꿰려고 하다가 방이 어둡고 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잔뜩 고를 내고 투덜거리는 참이었다. 지독하게도 애를 먹이는군. 성미가 못된 계집년처럼 말이. 야,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하필 페트로비치의 기분이 언짢을 때 찾아온 것이 마음에 좀 걸렸다. 사실 일을 맡기기에는 페트로비치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거나 또는 그 마누라의 표현을 빌려 애꾸 눈이 싸구려 보드카에 퐁당 빠져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상태일 때는 페트로비치는 옷고치는 삭슬 선선히 양보할 뿐만 아니라 일을 맡겨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그럴 경우 나중에 페트로비치의 마누라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술김에 그런 헐값으로 일을 맡았다고 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일수지만 그럴 경우에도 식후 페이카 동전 한 입이면 만사가 수월하게 해결되곤 했다. 그러나 오늘처럼 페트로비치의 정신이 맹숭맹숭할 때면 흥정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진다. 도대체 삿스로 얼마나 달라고 할지도 짐작하기가 어렵다. 아카키의 빛이 역시 이런 정황을 재빨리 눈치채고 얼른 뒤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페트로비치가 하나밖에 없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쪽을 쳐다보고야 만 것이다. 그 바람에 아카키의 비치는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걸고 말았다. 요즘 어떤가 페트로비치, 어서 오십시오 나리. 페트로비치는 재빨리 아카키의 비치의 손을 곁눈질로 살폈다. 무슨 돈벌이 일감을 가져왔는지 보는 것이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말이야. 오늘 온 것은 페트로비치. 그게 말일세. 아카키의 비치는 뭔가 설명해야 할 경우 전치사와 부사, 심지어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전치사까지 이것저것 동원해 늘어놓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이 까다로운 일일 경우에는 말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그건 분명히 전혀 그러니까 또 뭐랄까 이따위 말로 얘기를 시작해놓고서는 그 다음 말은 전혀 꺼내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 놓고서도 자기 딴에는 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건데요?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아카키의 비치의 제복을 옷깃에서부터 소매자락, 어깨 옷자락 단추 구멍에 이르기까지 쭉 훑어보았다. 하긴 이웃은 페트로비치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너무나 눈에 익었다. 그러나 일단 손님을 봤다 하면 그렇게 쭉 살피는 것이 재봉사들의 몸에 밴 직업적인 습관인 것이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내 외투가 좀 그러니까 겉에 옷감은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말이지. 먼지가 좀 앉아서 겉으로는 고물처럼 보이지만 아직 새 옷이나 마찬가지지. 그저 한두 군데가 좀 잔등과 어깨 부분이 좀 낡고 이쪽 어깨가 좀 알겠나 요컨대 그것뿐이란 말일세. 다른 데야 뭐 손볼 데가 있겠나. 페트로비치는 싸게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의 외투를 받아서 우선 작업대 위에 펼쳐놓았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손을 뻗어 창틀에서 둥그란 담배통을 집었다. 그 담배통에는 어떤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으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가락 구멍이 뚫려
그 구멍을 네모난 종이로 메궈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페트로비치는 코 담배를 한번 들이마시고 나서 다시 두 손으로 싸개를 들어 밝은 빛에다 찬찬히 비춰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또다시 장군 초상화에 종이 조각이 붙은 담배통 뚜껑을 열고 담배를 콧구멍에 집어넣었다. 그는 담배통 뚜껑을 닫고 통을 치우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 되겠는데요.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외투가 너무 낡았어요. 아카키에 비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가? 페트로비치. 마치 어린애가 뭔가 애원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아카키에 비치는 말했다. 어깨에 있는 쪽이 좀해진 것 뿐인데. 자네한테 괜찮은 헝겊이 있을 것 아닌가 뭐. 홍보피아 찾으면 나오겠죠? 하지만 헝겊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고 기울 수가 있어야죠. 하도 전이 낡아서 바늘로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찢어지고 말 텐데요. 찢어져도 상관없다네. 거기에 또 다른 천을 붙이면 되니까 말이야. 다른 전우를 어떻게 부댑니까? 바닥전이 워낙 형편없어서 바늘을 꽂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천입니까?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것 같은 뎁쇼.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이걸 손을 좀 봐주게나. 이건 그래도 도저히 안 됩니다. 바닥전이 워낙 낡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걸 잘라서 행전이라도 만드시는 편이 나으실 겁니다요. 이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질 것 아닙니까? 양말 갖고는 아무래도 발이 시릴 테니까요. 하긴 그 행전이라는 물건이 독일 놈들이 돈을 긁어모으려고 제줄 부린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투는 아무래도 새로 하나 장만하셔야 할 겁니다요. 새 외투라는 말을 듣자 아카키에 비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뒤엉켜 범벅이 되는 느낌이었다. 단지 담배통 뚜껑에 그려진 얼굴에 종이 조각이 붙은 장군의 모습만이 뚜렷하게 보였다. 새로 하나 장만하다니. 도대체 무슨 수로? 어쨌든 새 것을 하나 장만하셔야 합니다. 페트로비치는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태연한 말투였다. 그렇지만 가령 말일세. 새로 하나 맞춘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말일세.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돈 말씀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150루블은 있어야 할 거고. 거기에 과외돈도 좀 들어가겠습죠.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의미심장하게 입술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는 극적인 효과를 무척 좋아했던 것이다. 갑자기 느닷없는 말을 내뱉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나서 곁눈으로 상대방이 자기의 말에 대해 어떤 표정을 짓는지 힐끔힐끔 살피기를 즐기는 것이다. 뭐 외투 한 벌에 150루블이라고. 가엾은 아카키에 비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건 아마 그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큰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그의 특징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랬었죠. 그보다 더 비싼 외투도 얼마든지 있지요. 깃에다가 담비가죽을 대고 모자 안쪽을 비단으로 대면 적어도 200루블은 먹힐걸요. 페트로비치 제발 나 좀 봐주게. 아카키에 비치는 페트로비치가 말하는 새 외투의 효과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굳이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좀 이걸 손을 좀 봐주게나. 얼마 동안만이라도 더 입고 다닐 수 있게 말이야. 아니 소용없는 일이에요. 공연이 헛수고만 하고 돈만 날릴 뿐이라고. 페트로비치 말해.
아카키의 빛은 완전히 풀이 죽어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페트로비치는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술을 단호하게 다문 채 일거리에도 손을 대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재봉사의 기술을 값싸게 팔아넘기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은 것이 그의 마음에 무척 흐뭇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아카키의 비치는 한 길에 나와서도 뭔가 나쁜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큰일 났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꿈엔 들 생각이나 했겠소.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고야 말았소. 하지만 이건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란 말이야. 한동안만. 다시 침묵을 지키다가 그는 다시 소리쳤다. 그래, 사실이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가 있담. 정말이야. 정말 이런 변을 당하게 될 줄이야.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집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길을 걷는 도중에 지나가던 굴뚝 청소부가 그를 들이받아 그의 어깨가 온통 새까매졌다. 한창 짓고 있는 건물 지붕에서는 석회가루가 쏟아져 내려 그의 머리는 마치 하얀색 모자를 쓴 꼬락서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얼마를 더 걸어서 경찰관과 부딪혔을 때에야 그는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경찰관은 옆에 총을 세워놓고 우락부락한 주먹으로 쇳불 파이프에서 담뱃재를 털어내고 있는 중이었다. 경찰관은 어쩌자고 사람 코앞에 불쑥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 왜 인도로지 않는 거야? 하고 호통을 쳐서 그의 정신을 되돌려 놓았다. 경찰관의 말에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그는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조각조각 끊기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일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친구와 얘기하듯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자기 처지에 대해 훨씬 더 조리 있고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아카키의 비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페트로비치에게 사정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그 친구는 오늘 거 뭘 할까? 틀림없이 마누라하고 한바탕한 모양이니까 말이지. 차라리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토요일 저녁에 한 장 걸치고 나면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해장술 생각이 간절할 그런 때에 말이야. 해장술을 하고 싶어도 마누라는 돈을 줄 리가 만무하고. 그럴 때 식구 페이커 좀 쥐어주면 그 친구도 훨씬 고분고분해지겠지. 그렇게 되면 내 외투도. 아카키의 비치는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며 일요일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 아침이 되자 페트로비치의 마누라가 집을 나와 어디론가 가는 걸 멀리서 확인한 다음 곧장 페트로비치를 찾아갔다. 아카키의 비치가 예상했던 대로 페트로비치는 토요일 저녁에 한 장 걸치고 나서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었다. 눈이 개슴츠레하고 목을 길게 느려빼고 금방이라도 바닥에 드러누울 것 같은 자세였다. 그러나 아카키의 비치가 이렇게 일찍 자기를 찾아온 용건을 듣자마자 금세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악랄한 놈이 느닷없이 그를 흔들어 깨운 것 같은 모습이었다. 글쎄 안 된다니까요.
새로 한 벌 맞추시라고요. 비치는 미리 생각했던 대로 19페이카짜리 동전 한 잎을 슬쩍 페트로비치 손에 쥐어주었다. 나리 감사합니다요. 이걸로는 나리님의 건강을 위해 한 잔 들기로 하죠. 하지만 외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외투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제가 아예 새 것으로 한번 잘 지어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제 외투 얘긴 이걸로 끝난 걸로 하죠. 아카키의 비치는 그래도 여전히 외투를 수선해달라고 고집을 부려보았다. 그러나 페트로비치는 전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새 것으로 기가 막히게 지어드릴 테니까 절 믿으십시오. 제가 가진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겠습니다요. 모양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그럴싸하게 꾸미고 옷깃도 은으로 도금한 단추를 그럴싸하게 달 테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아카키에 비치는 외투를 새로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사실 말이지, 돈이 어디 있어서 외투를 새로 맞춘단 말인가? 물론 명절 때가 되면 상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에 기대를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돈은 쓸 때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바지도 새로 사야 하고 전에 구두방에서 장화에 가죽 밑창을 댔던 외상값도 갚아야 한다. 그 밖에 셔츠, 세 벌과 활자로 인쇄하기에는 쑥스러운 이름의 속옷 따위도 몇 벌 상바느질하는 여자에게 맡겨야 할 형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여금은 받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끔 정해져 있다. 새로 국장이 자비를 베풀어 40루블의 상여금을 45루블이나 50루블로 올려준다 해도 어차피 그 차이란 보잘것없다. 외투를 새로 맞추는 비용으로 쓰기에는 바다에서 물 몇 방울을 털어내기에 불과한 셈이다. 페트로비치는 느닷없이 변덕을 부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부르는 버릇이 있기는 하다. 심지어 그 마누라까지 가끔 나서서 여보 당신 미쳤수. 멍청이 같으니라고 지난번에는 공짜나 마찬가지로 헐값에 일을 해주더니 이번엔 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을 부르는 거야. 당신 몸뚱이를 내다 팔아도 그 많은 돈은 못 받을걸? 이렇게 고함을 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아카키의 비치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잘만 얘기하면 페트로비치는 80루블 정도로 일을 맡아줄 것이다. 이것도 아카키의 비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도대체 어디서 80루블이라는 거액을 만들어내낸단 말인가? 그 절반 정도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 반액 정도, 아니 그보다 약간 더 많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또 어디에서 구한다. 우선 독자들은 최초의 그 절반의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카키의 비치는 1루블을 쓸 때마다 이코페이카씩 저금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뚜껑에 구멍이 뚫리고 열쇠로 잠그게 되어 있는 조그만 상자에 동전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반년마다 한 번씩 그동안 모은 동전을 지폐로 바꾸곤 했다. 이런 일을 몇 년 동안이나 꾸준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이 얼추 40루블을 넘어섰던 것이다. 시중에 가지고 있는 그 절반의 돈이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반액, 다시 말해서 부족한 40루블은 어디에서 끌어댄단 말인가? 아카키의 비치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보통 생활비를 바짝 줄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저녁마다 마시던 홍차도 없애버리고 밤에는 촛불도 켜지 않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뭔가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하숙집 주인 노파의 방에 가서 거기 있는 촛불에서 일하기로 했다. 안갯길을 걸을 때도 돌로 포장한 길에서 구두바닥이 빨리 닳을까봐 되도록 조심스럽게 뒤꿈치를 드는 자세로 살금살금 걷기로 했다. 속옷 따위를 세탁소에 보내는 횟수도 가급적 줄이고 집에 돌아오면 잽싸게 의체에다 벗어버렸다. 옷이 빨리 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고는 두꺼운 무명 잠옷 하나만 입고 있기로 했다. 그 잠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노후연금을 받아도 좋을 만큼 오래된 물건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카키 비치도 처음엔 이런 허리띠 졸라매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시간이 좀 지나자 이것도 그럭저럭 습관이 되어서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저녁 끼니를 거르고도 지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대신 앞으로 외투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충분히 정신적인 양식이 되어준 셈이다. 아키의 비치는 이때부터 자기의 존재가 충실해지고 마치 결혼이라도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줄곧 옆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운 동반자가 생겨서 자기와 마음을 합쳐 인생 항로를 함께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동반자는 다름이 아닌 새 외투였다. 두껍게 솜을 대고 절대로 닳아 해지지 않는 질긴 감으로 안을 바친 그런 외투 말이다. 그는 전보다 태도가 훨씬 활발해졌고 인생에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성격마저 굳건해졌다. 망설임과 우유부단하고 회의적인 태도가 그의 얼굴이나 태도에서 저절로 사라졌다. 때로는 잠옷 두 눈을 반짝이면서 이왕이면 외투기 세단비 가족을 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로서는 대담함하기 짝이 없는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생각들은 그를 일종의 멍한 방심 상태로 이끌어가곤 했다. 한 번은 서류를 정서하는 도중에 하마터면 글씨를 틀리게 쓸 뻔해서 억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은 일도 있었다. 그는 그래서 부랴부랴 십자를 긋기조차 했다. 한 달에 한 번씩이긴 했지만 날이 바뀔 때마다 그는 페트로비치를 찾아가 어디에서 옷감을 살 것인지, 나사의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감을 얼마나 끊으면 될 것인지 등 외투와 관련된 것을 상의했다. 아직도 약간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곧 옷감을 사다가 진짜로 외투를 지어 입게 될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그는 언제나 흐뭇한 마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옷 만드는 작업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다. 국장이 아카키의 비치에게 40루블이 아닌 무려 60루블이나 되는 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아카키의 비치에게 새 외투가 필요하다는 걸 국장이 미리 알아차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이 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무튼 그의 손에는 20루블의 과외 돈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일은 더욱 빠르게 진행됐다. 두세 달 정도 절약을 하자 아카키의 비치는 80루블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어느 때건 지극히 평온하기만 하던 그의 심장도 이번만은 거세게 뛰었다. 바로 그날 그는 페트로비치와 함께 옷감을 사러 나갔다. 그들은 아주 좋은 나사 옷감을 살 수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벌써 반년 동안이나 오직 이 일만을 생각해 온 데다 가격을 알아보려고 거의 매달 옷감 가게에 들르곤 했으니 말이다. 재봉을 할 페트로비치 역시 이보다 더 좋은 나사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안감으로는 포플린을 쓰기로 했다. 페트로비치의 말을 빌리자면 포플린은 오리 가는 고급 천이어서 보기에도 좋고 반지르르한 것이 오히려 비단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담비 털 가죽은 너무 비싸서 사지 않고 그 대신 가게의 겉으로 온 것으로 제일 좋은 고양이 털 가죽을 골랐다. 이것 역시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담비 털 가죽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좋은 물건이었다.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만드는데 꼬박 2주일이나 걸렸다. 솜 넣는 데를 그렇게 꼼꼼히 누비지 않았어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느질 사트로 페트로비치는 11루블을 받았다. 절대로 그보다 싸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하긴 페트로비치는 명주실만을 써서 촘촘하게 이중으로 외투를 꿰맸고 게다가 꿰맨 자리마다 일일이 입자국을 내가며 꼼꼼하게 줄을 세우기까지 했던 것이다. 몇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튼 페트로비치가 새로 만든 외투를 갖고 온 날은 분명히 아카키의 빛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페트로비치는 아침 일찍 외투를 들고 왔다. 마침 관청으로 출근하기 조금 전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맞춰 외투를 들고 왔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추위가 만만치 않은 날씨였지만 앞으로는 더욱 날씨가 추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페트로비치는 마치 인류 재봉사와 같은 모습으로 외투를 싸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까지 아카키의 비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이 결코 시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기껏해야 안감이나 깊고 낡은 옷이나 수선하는 재봉사와 이렇게 새로운 외투를 직접 짓는 재봉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었던 셈이다. 그는 외투를 싸들고 온 커다란 보자기를 풀었다. 그 보자기는 세탁소에서 방금 가져온 것이어서 그건 다시 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끄집어낸 외투를 펼쳐들고 잠옷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외투를 받쳐들고 익숙한 솜씨로 아카키의 비치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러고 나서 등에서부터 밑으로 손으로 가볍게 매만져 옷자락을 반듯하게 당겨주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그래도 약간 불안해져서 솜의 길이를 확인했다. 페트로비치는 솜에 팔을 끼우는 것도 도와주었다. 솜에 역시 흠잡을 곳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투는 완전히 맵시 있게 몸에 착 맞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페트로비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빼놓지 않았다. 자기가 뒷골목에서 간판도 걸지 않고 일을 하는 처지이고 더욱이 아카키의 비치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헐값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걸 만약 넵스 귀걸이에서 만들었다면 품상만 해도 75루블은 주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아카키의 비치는 이 점에 대해 굳이 더 페트로비치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페트로비치가 버릇처럼 터무니없이 불러대는 엄청난 액수에 대해서는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났다. 그는 돈을 치르고 고맙다는 치아를 새 외투를 입은 채
곧장 직장으로 출근했다. 페트로비치는 아카키의 비치를 뒤따라 나와 길거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멀리서 외투를 지켜봤다. 그리고 일부러 골목길을 달려 큰 길거리로 빠져나와 다시 한번 자기가 만든 외투를 다른 방향에서 즉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아카키의 비치는 더없이 흐뭇한 기분이었다. 그는 매 순간 어깨에 새 외투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이 너무 흡족해 그는 몇 번이나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사실 두 가지 좋은 점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는 우선 따뜻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멋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게 이미 관청에 도착했다. 아카키에 비치는 수의실에서 외투를 벗어 위에서 아래까지 검사해 본 뒤 잘 간수해 달라고 수의에게 신신당부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카키의 비치의 그 싸개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 외투가 생겼다는 소문이 관청에 쫙 퍼졌다. 모두들 아카키의 비치의 새 외투를 구경하려고 수의실로 달려왔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축하와 칭찬하는 말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아카키의 비치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으나 나중에는 어딘지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모두들 그를 둘러싸고 새 외투를 장만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 사야 한다는 이 사무실 동료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야 한다느니 떠들어댔다. 아카키에 비치는 정신이 얼떨떨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무슨 구실을 붙여 적당히 거절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거의 5-6분 동안이나 이렇게 시달린 뒤에야 아카키에 비치는 간신히 이건 그리 좋은 물건이 아니다. 중고품이나 다름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어린애 같은 거짓말로 곤경을 모면하려고 했다. 그러자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섰다. 그는 부과장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결코 거만한 사람이 아니며 부하들과 도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럴싸한 제의를 했다. 즉, 아카키의 비치 대신 내가 오늘 밤 파티를 열 테니 오늘 저녁은 다들 우리 집으로 와서 차라도 한잔 하는 게 어떨까? 마침 오늘이 내 세례명 축일이거든 하고 제안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부과장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카키에 비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거기서 빠지려고 했으나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였다. 다들 나서서 그건 실례라느니 창피한 줄을 알라느니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하며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있다 생각해보니 아카키의 비치 역시 밤에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이날 하루는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마치 명절이나 다름없는 무척 즐거운 날이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매우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어놓았다. 그런 다음 일부러 전에 있던 그 낡은 싸개를 꺼내 새 옷과 비교해 보았다.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도 그는 그 싸개 꼬락서니를 생각하면서 연신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다. 유쾌하게 식사를 마치고 그는 평소의 버릇처럼 식후에 서류정서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그 위에 걸친 다음 거리로 나갔다. 파티를 열기로 한 관리가 사는 집은 아카키의 비치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무척 먼 거리에 있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처음에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야 했으나 그 관리의 집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거리에 활기가 넘치고 번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명도 한층 더 밝아졌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더 많아져서 그 가운데에는 화려하게 차린 귀부인들과 수달피 깃을 단 남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빙 둘러 도구만 못을 박은 격자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초라한 영업용 마차들은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 그 대신 새빨간 벨벳 모자를 쓴 멋진 옷차림의 마부들이 곰의 털가죽 무릎 덮개를 깐 고급 마차를 모으는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었다. 화려하게 장식한 자가용 마차들이 눈 위를 요란스럽게 달려갔다. 아카키에 비치는 이런 모습들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이런 밤거리에 나와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등불이 휘황찬란한 상점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그는 신기한 듯이 안에 붙여진 포스터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날씬한 다리를 허벅지까지 드러낸 모습으로 구두를 벗고 있는 아리따운 미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가씨의 등 뒤에서는 삼각형 콧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른 사나이가 문으로 빼꼼 목을 들이밀고 쳐다보는 모습이 있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죽 웃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어째서 그렇게 희죽 웃었을까? 이런 것들은 그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내면에서 뭔가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역시 다른 관리들처럼 프랑스 자식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작자들이라니깐 도대체 마음만 내키면 못할 짓거리가 없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저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들춰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마침내 그는 부과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부과장은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계단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침실은 2층이었다. 현관에 들어선 아카키에 비치는 마룻바닥에 여러 켤레의 고무 덧신이 쭉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너머 응접실에서는 사모바르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벽에는 외투와 레인코트 따위가 쭉 걸려 있고 그 가운데에는 수달피와 벨벳 가죽을 댄 것도 섞여 있었다. 바로 벽 건너편 방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때마침 문이 열리며 하인이 빈 컵이며 크림 접시 비스킷 등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동료 관리들이 모인 지는 벌써 꽤 된 모양이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자기 손으로 외투를 걸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카키의 비치의 눈에는 여러 개의 촛불과 관리들, 담배, 파이프, 트럼프, 놀이 탁자 등이 한꺼번에 휙 들어왔다. 그리고 사방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얘기하는 소리와 의자를 잡아당기는 소리 등이 한꺼번에 귀를 때렸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동료들은 곧 그를 발견하고 환성을 울리며 환영했다. 그들은 즉시 현관으로 몰려나가 그 외투를 다시 한번 구경했다. 아카키에 비치는 약간 낯이 간지럽기는 했지만 원래 순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 외투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모두들 아카키의 비치에게 벗어나 외투 따위는 내버려두고 다시 트럼프 놀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방 안에 시끄러운 소리며 떠드는 얘기, 북적거리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 이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무척 이상하고도 놀라운 것처럼 여겨졌다. 자기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손발이나 몸 전체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그는 놀고 있는 사람들 옆에가 앉아서 트럼프 패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로서는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곧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새 외투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꼭 샴페인을 마셔야 한다고 우기며 놓아주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밤참이 나왔다. 야채 샐러드와 차가운 쇠고기, 고기만두와 파이. 거기에 샴페인이 곁들여 나왔다. 아카키에 비치는 사람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커다란 유리컵으로 2잔이나 마셨다. 술을 마시고 나니 방안이 더욱 흥겨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벌써 12시가 넘었으니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주인이 말릴까봐 아무도 몰래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현관에서 외투를 찾으니 그 외투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걸 보고 약간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잘 털어내고는 어깨에 걸쳐 입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갔다. 길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귀족의 하인들과 그 밖에 온갖 하층민들이 함께 모여드는 길거리 구멍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덧문을 닫은 상점들도 문틈으로 아직 불빛이 길게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단골 손님들은 아직 돌아갈 생각을 안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전에 없이 들뜬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귀부인의 뒤를 쫓아 달려가려는 생각까지 했다. 그 귀부인은 번개처럼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율동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곧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왜 그녀를 쫓아 달려가려고 했는지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얼마 걷지 않아 다시 인적이 드문 텅 빈 거리에 이르렀다. 이 근방은 낮에도 별로 기분이 좋은 곳은 아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한층 더 심했다. 게다가 지금은 더욱 호젓하고 더욱 음산하고 불이 켜있는 가로등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아마 가로등의 기름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지. 목조 건물과 울타리가 앞으로 쭉 이어지지만 어디를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길 위에 깔린 눈만이 하얗게 반짝일 뿐. 지붕이 납작한 거리의 집들은 모두 덧문까지 걸어 잠그고 거무튀튀하게 서글픈 빛을 띠고 잠들어 있었다. 이윽고 그는 광장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는 여기서 끝나고 건너편 집들은 보일 듯 말 듯 아득하게 멀었다. 광장은 마치 무서운 사막처럼 보였다. 경찰 초소의 등불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아득하게 먼 곳 초소는 마치 지평선 저 끝에서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니 아카키에 비치에 흥겨웠던 기분도 차츰 가라앉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느끼는 것처럼 그는 뭔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광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좌우를 둘러보았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 낫겠어.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눈을 감은 채 걸었다. 이제 거의 광장을 다 지났겠지 하고 눈을 뜬 순간 그는 눈앞에, 그것도 바로 코앞에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버티고 선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분간할 틈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속이 방망이 치듯 두근거렸다. 야, 이건 내 외투잖아. 그 가운데 한 놈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며 마치 장독 깨지는 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아카키의 비치가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려 하자 다른 한 놈이
마치 관리의 머리통만큼이나 큰 주먹을 그의 입에 들이대며 소리치며 날샤며 으르렁댔다. 아카키에 비치는 외투를 뺏기고 무릎을 차인 것까지는 알았으나 그 뒤에는 눈 위에나 동그라진 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사람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광장이 몹시 춥다는 것, 자기의 외투가 사라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고 그는 뒤늦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광장 저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경찰 초소로 달려갔다. 초소 앞에는 경찰관 한 명이 장초의 몸을 기대고 서서 도대체 어떤 자식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경찰관 앞으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경찰이 감시는 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도들이 날뛰고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광장 한가운데서 사내 둘이서 그를 불러 세우는 것은 보았지만 그의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대꾸했다. 경찰관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한테 공연히 욕만 퍼볼 것이 아니라 내일 파주장을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하면 아마 외투를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키에 비치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조금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옆구리와 가슴팍 바지에 온통 눈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숙집 주인 할망구는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한 짝만 걸치고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 한 손으로 잠옷 앞섭을 누른 모습이었다. 할망구는 문을 열고 아카키의 비치에 꼬락서니를 보고 기겁했다.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녀는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직접 본서의 서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출소장 따위는 말로만 약속을 할 뿐이지 뒤에서는 딴짓을 하기 일쑤라는 것이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슬픔에 잠겨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을 그가 어떻게 지새웠는가 하는 얘기는 다소나마 다른 사람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서장을 찾아갔다. 서장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10시쯤 다시 가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무십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11시에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서장님은 출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가 보니 이번에는 서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가 그를 얼른 들어보내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왔느냐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는 둥기찮게 캐물었다. 아카키의 비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큰 소리로 들러댔다. 나는 서장을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서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관청에서 공모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때는 상부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만만치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가 이렇게 나오자 비서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중 하나가 서장에게 보고하러 들어갔다. 서장은 외투를 강도당했다는 얘기를 아주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사건의 요점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아카키의 비치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야 집으로 돌아갔냐는 둥어디, 점잖지 못한 곳에 가서 자빠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엉뚱한 질문만 해대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자기의 방문이 외투를 되찾는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는 근무 후 처음으로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이튿날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의심연스럽게 보이는 그 헌싸개를 걸치고 어두운 얼굴로 출근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카키의 비치를 조롱하려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외투를 강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모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뜯기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장의 초사화를 사주는가 하면 과장의 친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신청하라는 과장의 권유를 받기도 했다.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아카키의 비치를 동정하고 그를 돕고 싶어서 그에게 친절하게 돕는 말을 해주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아카기의 비치에게 서장 따위를 찾아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령 서장이 상부에 잘 보이려고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해서 외투를 다시 찾아낸다 하더라도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외투가 자기 것이라는 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외투는 경찰서에서 보관한다는 얘기였다. 즉,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럴 경우 그 고위 관리가 경찰서의 사건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카키의 비치는 결국 동료가 말해준 그 고관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고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참고로 말해줄 것은 그가 그 지위에 오른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금의 지위라는 것도 다른 중요한 지위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대단치 않은 지위라도 스스로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더욱이 그 고위 관리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높여보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다. 이를테면 자기가 출근할 때 부하 직원들이 모두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게 한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도 자기 방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업무를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과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등 내부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14등관은 12등관에게, 12등관은 구동관이나 그 밖에 적당한 관 등의 인물에게 보고하는 등 모든 일을 엄격하게 순서를 밟아 모든 안건이 자신에게 올라오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본심은 무척 착한 인간이었다. 친구도 잘 사귀었고 남의 일도 잘 보살펴주는 편이었다. 오직 책임관이라는 벼슬자리가 그의 머리를 그렇게 돌게 만들었던 것뿐이다. 책임관에 임명되자 그는 이성을 잃고 흥분했다.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헷갈렸던 것뿐이다. 그래도 그가 자기와 대등한 지위의 사람을 상대할 때는 지극히 의젓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제법 총명한 구석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보다 단 한 계급이라도 낮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의 태도는 당장 어색해지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카키의 비치가 찾아간 고관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하필 가장 좋지 않은 때 고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카키의 비치에게 가장 좋지 않은 때였다는 의미일 뿐, 그 고관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관에게는 아카키의 비치가 마침 때맞춰 와준 셈이었다. 그 고관은 마침 자기 서재에 앉아 몇 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어릴 적 친구를 맞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참이었다. 하필이면 바로 이런 때에 어떤 작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대체 그 작자는 뭐하는 친구야? 그는 퉁명하게 비서에게 물었다. 어느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고관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바쁘니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 그 고관이 자기를 찾아온 하급 관리를 기다리게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직에서 물러나 시골집에 틀어박힌 자기 친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즉, 자기를 찾아온 관리들이 대기실에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야기거리도 다 떨어지고 등받이가 달린 푹신한 소파에 푹 기대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방에는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이때 고위 관리는 문득 생각이라도 난 것처럼 보고 서류를 들고 문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아참, 그 친구를 들여보내게. 악하키 약학기에 비치의 온순한 생김새와 낡아빠진 제복을 보고 고관은 갑자기 그에게로 몸을 돌리며 딱딱 끊어지는 것 같은 차가운 말투로 대뜸 물었다. 용건이 뭐여? 이것은 그 고위 관리가 책임관이라는 관등을 수여받고 현재의 자리에 부임하기 일주일 전부터 혼자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거울 앞에서 일부러 연습한 그런 말투였다. 아카키의 비치는 방에 들어오기 진작 전부터 겁을 집어먹고 있어서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억지로 움직여 말을 끄집어냈다. 실은 그게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새로 맞춰 입은 외투를 얼마 전에 야만적인 강도들에게 빼앗겼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 경찰국장이나 기타 그 밖에 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자라도 적어주시면 외투를 찾는데 무척 힘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무척 어렵게 끄집어냈다. 그러나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관은 아카키의 비치에 말하는 것이 무척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뭐라고? 고관은 예의 그 딱딱 부러지는 말투로 말했다. 자네는 일의 순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지금 어딜 찾아온 거야? 관청의 사무라는 게 어떤 순서를 밟아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문제라면 우선 관련 창구를 찾아 단원서를 제출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하면 서류가 개장 과정을 거쳐 비서한테 넘겨지겠지. 그 다음에 비로소 비서관이 내게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아카키의 비치는 온몸에 진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짰다. 제가 이렇게 감히 외람되게 가깝게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실은 저 비서관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고관은 소리쳤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는 알고 있나?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느냐 말이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는 이제 아주 발까지 고르며 서로 약하게 비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겁을 집어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고함을 쳤다. 아카키의 비치는 거의 넋을 잃고 비틀비틀 두어 걸음 물러섰다. 아카키의 비치는 온몸이 후두르듯 떨려 더 이상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수희가 재빨리 방에 달려들어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고관은 자기의 태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둔 데 만족했다. 그는 자기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절까지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었다.
그는 자기 친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곁눈으로 힐끔힐끔 친구의 눈치를 살폈다. 친구 역시 얼이 빠진 듯 그 어떤 공포감마저 느끼는 눈치였다. 고관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흡족했다.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한 길로 나왔는지 아카키의 비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발이나 다리에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 여태까지 자기 윗사람한테, 그것도 다른 부처의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입을 딱 벌린 채 자꾸만 인도 밖으로 발걸음이 빗나가면서 길거리에 소용돌이치는 눈보라 속을 걸어갔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란 원래 그렇지만 이날도 바람은 사방팔방에서 골목길이란 골목길로부터 빠짐없이 그에게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는 대번에 편도선이 부어올랐다.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을 때쯤에는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곧장 잠자리로 기어 들어갔다. 상관의 별것 아닌 꾸지람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튿날부터 그는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가 아낌없이 도와준 덕분에 그의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다. 의사는 진맥을 하러 와 맥을 한번 짚어보았을 뿐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저 병자가 아무 의술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찜질이라도 해주라는 말뿐이었다. 의사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기껏 하루나 하루 반나절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더니 하숙집 주인 할망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뭐 더 기다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껏 소나무 관여도 하나 주문하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참나무과는 과분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내용의 이런 말들이 아카키의 비치의 귀에도 들렸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가 자기의 비참한 일생을 과연 슬퍼했는지 하는 것도 전혀 알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에도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앞에는 끊임없이 괴이한 환상이 나타났다. 재봉사 페트로비치가 나타난 것을 보고 는 침대 밑에 도둑놈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 그놈을 체포하기 위해 올가미가 달린 외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이불 속에서 도둑놈을 끌어내달라고 하숙집 할망구를 소리쳐 부르기도 했다. 러다가 새 외투가 있는데 왜 전할가 빠진 싸개가 저기 걸려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카키의 비치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말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두서없는 말이며 생각이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외투라는 하나의 물건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마침내 가엾은 아카키의 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방이나 소지품을 봉인하지는 않았다. 우선 첫째 유산 상속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기술로 만든 페니 한 묶음, 관청에서 쓰는 백지 한 권, 양말, 세 켤레 바지에서 떨어져 나온 단추 3개, 그리고 독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싸개뿐이었다. 이런 물건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솔직히 말해 필자 자신도 그런 데에는 흥미가 없다. 악하게 비치의 시체는 묘지로 실려가 매장됐다. 아카키의 비치가 없어져도 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였다. 마치 그런 인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리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누구의 흥미도 끌지 못했던 관청에서 온갖 비웃음을 순순히 참아내면 이렇다 할 업적 하나 이루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졌다. 외투라는 기쁜 손님이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초라한 인생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지만 이 세상의 힘센 존재들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불행이 그에게도 닥쳐온 것이다. 그가 죽은 지 3, 4일 뒤에 관청의 수의가 즉각 출두하라는 국장의 명령을 전하러 그의 하숙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수의는 그대로 돌아가 그 사람은 2번 다시 출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어째서라는 질문에 수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째서고 뭐고 없었죠? 그 작자는 죽어버렸습니다. 벌써 4일 전에 장사를 치렀더군요. 이렇게 해서 관청에서도 아카키의 위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튿날에는 벌써 후임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다지 반듯한 필체가 아닌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어진 그런 필체로 글씨를 쓰는 사나이였다. 그러나 아카키의 비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아무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는 죽은 뒤 며칠 동안이나 요란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가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존을 계속할 운명이었다는 것은 도대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이 서글픈 이야기는 뜻밖에도 환상적인 결말을 맺는다. 페테르부르크에는 갑자기 다음과 같은 소문이 쫙 퍼졌다. 즉, 깔린 긴 다리와 그 근처 여기저기서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이 매일 밤 나타나서 자기가 외투를 도둑 맞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령은 관등이나 신분 따위는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뺏어간다고 했다. 고양이 가죽이나 담비 가죽 깃이 달린 외투, 소물 누빈 외투, 여우나 너구리, 곰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물건이라면 가죽이건 털이건 뭐든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벗겨간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관리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유령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눈에 그 유령이 아카키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봤지만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멀리서 유령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자 길을 위협하는 신용을 한 것만은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외투 강도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9등관은 말할 것도 없고 7등관들까지도 어깨와 잔등이 추위에 얼어붙을 지경이라는 호소가 잇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 경찰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건 또는 죽은 것이건 그 유령이라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체포하여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사실이 명령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어느 경찰이 끼를 씻긴 골목에서 그 유령의 범행 현장을 덮친 것이다. 마침 그 유령은 한때 플루트를 연주하던 전직악사의 외투를 빼앗는 중이었다. 경찰은 그 유령의 멱살을 틀어지고 자기 동료 2사람을 소리쳐 불러 유령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저화 속에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코담배 상자를 꺼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려 6번이나 동사에 걸렸던 코를 잠시나마 담배 냄새로 위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유령조차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경찰관이 오른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왼쪽 콧구멍으로 담배를 들이마시는 순간 유령이 너무 세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유령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관 3사람의 눈에 담배가루가 들어가고 말았다. 그들이 손으로 눈을 비비는 사이에
유령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경찰관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유령을 잡았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다. 그때부터 경찰관들은 그 유령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어 살아있는 사람조차 붙잡을 생각을 못하고 그저 멀리서 고함만 질러댈 뿐이었다. 이봐, 뭘 꾸물거리는 거야. 빨리 갈 길이나 가라고. 덕분에 그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은 딸린 다리 너머까지 쏘다니었다. 이제 어지간히 대담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근처를 함부로 다니기를 꺼리었다. 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그 고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고관이야말로 이 거짓없는 실화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띠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공정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 고관이 느낀 심정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이 고관은 가엾은 아카키의 비치가 자기에게서 혼이 나고 물러간 다음 어떤 연민 비슷한 심정을 느낀 것이 사실이었다. 그 역시 원래부터 동정심과 인연이 먼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의 마음은 선량한 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너그러운 상태였다. 다만 스스로의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을 표면에 나타내지 못할 따름이었다. 그때 시골에서 왔던 친구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그는 곧 불쌍한 아카키의 비치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 후 거의 날마다 그리 대단치 않은 꾸준조차 견뎌내지 못했던 아카키의 비치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불쌍한 관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다. 그래서 일주일 후 그는 부하 직원을 보내서 그 관리가 어떤 인간이며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했다. 아카키의 비치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온종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그는 울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고 불쾌한 여러 가지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어느 날 밤 친구가 연 파티에 참석했다. 거기에는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특히 다행인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와 같은 관등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것저것 전혀 마음에 거림일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의 정신 상태에 놀랄만한 효과를 주었다. 그는 마음이 완전히 풀려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즐겁고 상냥한 기분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그날 하루 저녁을 무척 즐겁게 보낸 것이다. 밤참이 나왔을 때는 샴페인도 2잔이나 마셨다.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은 마음을 흥겹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샴페인을 마시고 나니 그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다름이 아니라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부터 가까이 지내고 있던 까롤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여자에게 들르기로 한 것이다.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이 여성에 대해 그는 문자 그대로 친근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말해둘 것은 네 고관의 나이가 젊지는 않다는 점이다. 고관은 가정에서도 충실한 남편인 동시에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 2 아들 가운데 하나는 벌써 관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좀 들창코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귀여워 보이는 예쁘장한 딸 역시 올해 16살이었다. 이 자식들은 날마다 그에게 아빠 안녕하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직도 생기가 넘치는 그다지 밉상이 아닌 그의 아내는 남편 들어 자기 손에 키스를 하도록 시킨 다음 그 손을 그대로 뒤집어 자기도 남편의 손에 키스를 하곤 했다. 이 고관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스스로도 그 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내의 다른 지역에 여자친구를 두고 사귀는 것을 무척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그저 교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자친구라고는 해도 그의 아내보다 별로 젊거나
아름답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야 세상에 워낙 흔해 빠진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이러니저러니 따지고 들 일은 아닌 셈이다. 까롤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자 고관은 친구네 집 계단을 내려와 마차에 올라타자 마부에게 곧장 말했다. 그는 마차 안에서 따뜻한 외투에 몸을 감싸고 러시아 사람 특유의 지극히 즐거운 기분에 빠져들었다. 즉, 일부러 무얼 생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달콤한 상념이 떠올라 그저 기분 좋고 편안한 그런 상태 말이다. 그는 더없이 기분이 흡족했고 방금 떠나온 파티에서의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익사를 부려 친구들이 배를 붙잡고 웃었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익사를 혼자 입속으로 되풀이해 보았다. 지금 생각해도 역시 그 익살은 재치 있고 사람을 웃길 수밖에 없었어. 그는 자기 자신도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어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따금씩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달콤한 기분을 방해했다. 무엇 때문인지 바람은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알 수 없게 불어와 차디찬 눈가루를 흩뿌려 놓았다. 그리고 외투곁을 마치 도처럼 펄럭이게 만들고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다. 문득 고관은 누군가 뒤에서 자기의 외투깃을 무서운 힘으로 움켜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다 떨어진 낡은 제복을 입은 작달막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고관은 그 사나이가 바로 아카키 아키에비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리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해서 겉으로 보기에도 죽은 사람 즉 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령은 입을 일그러뜨리고 송장 냄새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제야 이놈을 만났구나. 이제야 이놈의 목덜미를 잡았어. 난 내 놈의 외투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에게 호통을 쳤어치자. 이제 내 놈이 외투를 내놓을 차례야. 고관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딱하게도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는 평소 관청의 부하들 앞에서는 언제나 늠름하고 위엄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애를 썼다. 또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거참 위풍당당한 사람이로군 하고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호걸다운 품모를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당장 발작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는 허겁지겁 자기 손으로 외투를 벗어던지고 마부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전속력으로 달려. 마부는 주인의 이 목소리를 듣자 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러 쏜살같이 말을 몰았다. 그리고 마부는 만일의 경우에 두 어깨 사이에 목을 잔뜩 움츠린 자세를 갖췄다. 왜냐하면 주인의 이런 목소리는 뭔가 어떤 긴급한 순간에 나오기 일쑤인데다 대개의 경우 목소리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어떤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었다. 기껏 6분 정도 지났을까. 고관은 벌써 자기 집 현관 앞에 도착했다. 외투를 잃고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까롤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가는 대신 자기 집으로 곧장 달려왔던 것이다. 그는 그날 하룻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잠겨 꼬박 샜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차를 마실 때 딸로부터 아빠, 오늘은 아주 안색이 좋지 않아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는 이제 부하 관리들에게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나 아나 하는 말을 전보다 훨씬 덜 사용했다. 설사 그런 말을 하는 경우라 해도 우선 상대방의 사정부터 들어보고 나서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날 밤 이후로 유령이 두 번씩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마 그 고관의 외투가 유령에게 딱 맞았던 모양이었다. 하여튼 어디서 누군가가 외투를 빼앗겼다는 소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소심하고 지나치게 성격이 꼼꼼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 아직도 시의 변두리에서는 그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등장한다고 수군대었다. 사실 꼴로맨스고에서의 어떤 경찰관 한 사람은 어느 집 모퉁이에서 그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원래가 형편없는 약골이었다. 언젠가 한번 운절 정도 자란 돼지새끼 한 마리가 민가에서 달려나오며 그의 다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 벌렁 낮아빠져 근처에 있던 영업마차 마부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어댄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마부들이 자기를 모욕했다며 한 사람당 1코페이카씩 걷어들인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약골인 그는 유령을 보고도 차마 직접 불러세울 용기가 없어 그대로 어둠 속을 뒤따라갔다. 그러나 유령은 얼마쯤 걷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 그 경찰관에게 넌 도대체 뭐야 하고 물었다. 유령은 그러면서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주먹을 경찰관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 바람에 경찰관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얼른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유령은 키도 훨씬 더 크고 콧수염까지 길게 기르고 있었다. 그 유령은 오브오프 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더니 이윽고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